생명과학의 이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관찰이나 통계나 측정, 실험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탐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시를 들면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리고 피르의 세포설이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피르의 세포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피르의 세포설에서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더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피르의 세포설이 돼요. 이런 귀납적 탐구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방법이나 절차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한 대로 일단 관찰을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일반화 과정이 무엇인지는 이 뒤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탐구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탐구 방법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군 실험을 진행하는 탐구 방법이고요. 가설 중요하니까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음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 리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잠정적인 답이라고 해도 되고요.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생략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귀납적 탐구랑 연역적 탐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설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려고들 할 텐데, 가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도 나오기 때문에 가설로만 이걸 판단하면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시작은 문제 인식이요. 이건 왜 이럴까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자료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자료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세웠던 가설과 실험 결과랑 잘 들어맞는다라고 한다면, 가설이 옳다면 우리가 이걸로 결론을 도출하고요. 마지막 단계로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의 가설이 항상 맞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설이 옳지 않다면 되돌아가서 우리가 가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함정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만약에 가설과 자료와 결과가 맞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실험은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 실험 방법에 있어서, 탐구 설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고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면 실험은 잘 된 거예요. 가설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셨죠? 두 번째, 자세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가지고 우린 연역적 탐구를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연역적 탐구 예시를 하나 들 거기 때문에 효소 A는 우유를 분해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커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유 50ml를 준비를 하고 효소 A 추출액을 10ml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비커 하나만 관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역적 탐구는. 대조군 실험이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을 깔아놓으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비교 대상을 깔아야 되는데요. 조건은 똑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를 제외한 것. 그래서 똑같이 우유 50ml, 우유 50ml를 넣고요. 용량도 60ml로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량을 맞춰줄 때는 항상 증류수로 맞춰주게 되겠더라 해서 얘가 대조군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를 넣어준 애가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은 분해가 되었고 얘는 분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설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실험 결과가 효소 A를 넣어준 애가 우유가 분해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효소 A는 우유를
분해한다. 그 다음에 실험을 더 해요. A, B, C, D 이렇게 쭉 가고요. 우유도 해보고 단백질도 해보고 뭐 빵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진행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일반화 과정이라 그래요. 공통점을 뽑아서 우리가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는 영양소를 분해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내릴 수가 있더라는 거고요. 이런 연역적 탐구를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이죠.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속 변인 먼저 볼게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유의 분해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이라는 말은 속해 있다 이거죠. 실험하는 실험자는 반드시 우리가 실험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독립변인이라 그래요. 종속은 내가 끌려다녀야 되는 거고. 이 독립변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작변인. 조작을 해준 거죠. 예시를 든 걸로 우리가 넣어본다면 효소 A 추출액의 유무가 되겠죠. 그 다음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통제변인은 내가 알아보고자 해서 다른 조건으로 설정해 준 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둘이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유의 종류라든지 온도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변인이 되겠어요.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수능에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현상의 특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체 유지 현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현상이고요.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 사실 세포로 구성은 개체 유지 현상에 넣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눠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개체 유지 현상 쪽으로 제가 이제 합류를 시켜 놓은 거고요. 세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피르의 세포설이었죠. 두 번째,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애들이죠. 예를 들면 아메바, 대장균, 효모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도 되고요.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많이 다루긴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시다.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조직계와 기관계가 둘의 차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극과 반응,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마다 자극과 반응이랑 항상성을 저처럼 한데 묶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따로따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단 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이 넓은 사각형 있죠? 넓은 사각형에 해당하는 여기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자극과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은 네모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한다.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극과 반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같이 넣어놓은 거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체온이나 혈당이나 삼투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고요. 이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요. 근데 이 발생과 생장은 수능을 준비하는 건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내신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종을 나눠서요.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준이 어류, 양서류는 성체가 기준이고 조류나 파충류는 부화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호유류는 출산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의 과정을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물질대사 보도록 합시다.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항상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것도 책마다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빠진 책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와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각져 있진 않아요. 이제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금 여기가 반응열이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에너지가 낮았던 애가 에너지가 높아졌죠. 달리 얘기하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광합성이나 무슨 합성 하면은 동화작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작아지는 반응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노란색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 파란색 여기가 반응열이 돼요. 얘도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세포흡이나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더라.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 종종유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종유지 현상 첫 번째가 적응과 진화.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 혹은 짧은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이 되는데 플러스로 종분화가 있어야 돼. 종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우리가 습성, 형태, 구조, 성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혹은 그림으로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응과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이 돼요.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무성생식이라 그래요. 성이 없다 이거죠.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열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메바나 대장균 같은 거. 두 번째는 출합법이 있죠. 효모나 히드라, 산호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포자생식,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 있어요. 잔디 같은. 영양생식은 이제 식물의 영양기관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건데 식물의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잎이나 뿌리나 줄기를 얘기를 해요. 다만 여기에서 분열법이랑 출합법은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분열법부터 볼게요. 분열법은 이렇게 돼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죠. 출합법은 이렇게 돼요. 둘 차이가 이제 느껴지시나요? 분열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알기가 어렵고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출합법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죠. 작은 애 톡 떨어져 나온 애가 자손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누가 자손이고 누가 부모인지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엔 주로 단세포 생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발생과 생장은 체세포 분열인데 단세포 생물 입장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성생식은 말 그대로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과정이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자나 난자, 식물은 꽃가루나 암술 등을 통해서 성이 있는 생식인 거죠. 무성생식은 시간이 엄청 짧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유전 정보가 다 똑같은 애들만 만들어져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유성생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포 분열 과정도 오래 걸리고 만들어진 정자 난자가 또 가서 수정해야 되는 그 과정도 오래 걸려요. 다만 다양한 종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태어날 수가 있더라 라는 차이가 있겠죠. 됐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애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생명현상의 특성 일부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걔네를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러스의 발견, 최초의 발견부터 보도록 하면요. 담배가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균 여과기, 세균을 걸러주는 깔때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담배를 이 세균 여과기에 넣어요. 즙을 내서 넣은 거죠. 통째로 넣은 건 아니고요. 그럼 밑으로 지금 떨어져 내려오는 물방울들을 모아서 건강한 담배한테 주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 병이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었었더라면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병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 이 병을 일으키는 애는 세균보다도 크기가 작은 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바이러스 이름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TMV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종류, 대표적인 바이러스 몇 개를 보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 몇 개 뽑아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정 20면체요. 캡시드 단백질 혹은 단백질 껍질이라고 하는데 정 20면체 또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조건 정 20면체, 12면체라고 써있는 책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진 정 20면체고요. 이 캡시드 단백질 안에는 헥산이 들어가 있어요. 헥산은 DNA 또는 RNA예요. 모든 생명체는 DNA와 RNA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만 유일하게 DNA만 가지고 있더라. RNA만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세모예요. 세모라는 건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이게 바이러스 막인데요. 세포막은 아니에요. 지금 옆에 그림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둥글게 생겼죠. 이 둥근 모양이 바이러스 막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막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얘가 스파이크, 성분은 이제 당 단백질, 단백질인데 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에 잘 들러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림을 보시면 약간 막대기 같은 거 꼬다리에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안에 얘가 이제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감염하는 RNA 바이러스만 갖고 있는데 간혹 선생님마다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는 혹시라도 이쪽 부분에서 탐구 혹은 생기부에 들어갈 혹은 본인이 자유주제로 발표할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에서 자세히 나왔을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얘네가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데 지금은 바이러스의 구조, 그 다음에 생김새, 특징 몇 가지를 좀 써놨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생물적 특성이 있어요. 마치 생물인 것처럼 갖는 특성이죠. 첫 번째는 핵산을 갖는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 숙주라는 말은 기생을 하는 애들한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는 친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생물적 특성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뭐냐 하면은 리보솜과 세포막, 핵산,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세포 구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핵산만 가지고 있죠. 세포막이나 리보솜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숙주 밖에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혹은 숙주 밖에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무생물적 특성, 그리고 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명체로서 인정을 한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만약에 볼 수 없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한데 그 숙주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여야 돼요. 죽어있는 세포도 안 되고요. 숙주의 생명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숙주가 최초의 생명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고요. 반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는 바이러스가 일단은 물질 대사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본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었던 애가 상황에 따라서 나는 먹이가 있을 때만, 숙주가 있을 때만 물질 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개연성이 이게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진화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포 구조랑 바이러스 구조랑 둘을 놓고 봤을 때 바이러스의 구조가 훨씬 간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였고 그 이후에 얘네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세포가 등장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로 보는 입장이 되겠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로 설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설명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다음은 바이킹호의 화성 실험인데요. 1976년에 실험을 했고 이때 화성에 처음 도착해서 화성의 토양을 채취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느냐가 제일 궁금했었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방법인데요.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엔 화성 토양을 넣어주고 14CO2,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포함된 CO2와 빛을 넣어줘요. 그럼 CO2하고 빛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만 얘는 실험 순서를 이해를 해야 틀리지 않아요. 실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14CO2를 공급을 해주고 빛도 넣어주고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요. 당연히 화성 토양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성 토양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넣어줬던 이 14CO2를 전부 다 제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가열을 해줌으로써 만약에 광합성을 통해서 14CO2를 이용해서 유기물로 합성을 했다면 그 유기물을 다시 분해하는 거예요. CO2로. 그럼 이 CO2에도 14탄소가 포함되어 있겠죠. 만약에 광합성을 한 생명체가 존재해서 광합성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CO2하고 제일 처음에 넣어준 14CO2하고 똑같이 14CO2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14CO2를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랑 세 번째 실험은 둘 다 이제 세포 호흡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 넣어준 게 14탄소가 포함된 유기물을 넣어주냐 아니면 그냥 유기물을 넣어주냐 차이예요. 검사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세포호흡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방사능 계측기에서 14CO2가 검출이 될 테니까 방사선이 검출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걸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기체 분석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질소가 77%, 산소가 21%, CO2가 뭐 0.03% 이런 퍼센테이지를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체 조성비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CO2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테니까. 실험의 장단점은 있어요.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실험하는 과정은 정확해요. 단 하나의 CO2만 나와도 검출이 돼요. 14CO2가.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좀 비싸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험자의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죠. 대신에 기체 분석기로 실험하는 거는 따로 뭘 사야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실험하는데 들어가는 실험비가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실험하는 사람의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한 방법이죠. 대신에 이 기체 분석기의 정확도는 당연히 방사능 계측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생겼다. 그건 검출을 못해요. 좀 제법 많이 생겨야 검출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를 하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많이들 틀리는 게 방사능, 방사선, 방사성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건데 한번 볼게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14C인데 원래 탄소의 원자량은 12란 말이에요. 10인데 거기에서 중성자가 조금 두 개 더 늘어서 14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있어요. 얘는 매우 불안정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가 되고 싶어요. 원자량이. 그럼 이게 원자량 12로 다 돼요. 되면서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기체나 어떤 물질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1단원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명과학의 이해를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탐구였어요. 실험 방법이었죠. 탐구에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었었는데 귀납적 탐구가 있었죠. 귀납적 탐구는 관찰, 통계, 측정, 실험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대조군 실험을 했고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 다만 가설은 생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를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변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더라. 변인도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또 조작변인, 유무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통제변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 그리고 또 독립변인 외에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여부 꼴로 끝나게 되더라. 이게 탐구였었고요. 두 번째로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자극과 반응, 항상성, 그리고 발생과 생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를 한데 묶어서 우리는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이 있었죠. 이를 한데 묶어서 우리는 종족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제 문제를 조금 빨리 풀기 위한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요. 물질 대사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은 에너지, 발화, 흡열, 발열, 합성, 분해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물질 대사고요. 적응과 진화라고 알 수 있는 거는 특성이나 형태, 습성, 성분 아니면 그림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면 적응과 진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독특한 친구가 하나 나왔었죠. 걔가 바이러스였어요.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핵산을 갖는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하더라. 그 다음에 무생물적 특성,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숙주 밖에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건 간단한 서머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게요.